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 네네. 아마 이게 이재명이가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기 재판은 다 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총선 이후로 미루자.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대선 이후까지 한번 끌어보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계속의 그 판사들 강규태나 김동연 판사까지 그 놀아나가지고 끌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과 공범자들, 네. 지금 이재명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이 공범자들 판결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의 저는 미리 보는 판결문이다. 그 첫째가 대장동의 경우는 김용의 판결문, 경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그 백현동 공직선거법의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네. 이게 바로 판사가 곧 선고하겠다. 12월 15일 날 종결하고 1월 달에 무조건 선고한다. 네네. 이게 바로 선거법 백현동 두 개 미리 보는 판결이죠. 네.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기피 신청으로 끌지만 이게 판사 신진우 부장이 떠나기 전에 수원서 선고하겠다. 이거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외권 관리법이 있잖아요. 네네. 세 가지 보면 일단 첫째 그 김용 있잖아요. 네. 저는 김용은 돈 받은 게 그 뇌물 1억 9천 중에 7천만 원이 유죄가 되고요. 네. 1억은 무죄는 됐지만 이게 오히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선할 때 거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정치자금법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무죄가 됐다면 이것도 이재명 관련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정치자금법 6억이죠. 이거는 뭐니 해도 이게 이재명 그때 이낙연하고 치열하게 붙었잖아. 그 경선 조직 자금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미 사형 선고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6억 부분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 네네. 추가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한 14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김용과 유동규를 하나의 세트로 봤어요. 그런데 김용과 유동규, 정진상은 하나의 세트인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의형제였어요. 언제부터? 2009년부터. 뭐 하다가 분당에서 리모델링 하다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죽이 딱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출세한 다음에 경기도 가가지고도 한 명은 대변인하고 한 명은 경기관광공사 사장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본부장 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의 일개 본부장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동규는 성남 도계공의 본부장 하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할 때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굉장히 요직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차관 정도 한 사람들이 오던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내 측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동규는 성남 도계공 본부장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대장동이 오픈되기 전에는 김용규, 유동, 정진상이 정말로 굉장한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설시했냐면 이렇게 김용과 유동규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서 유착한 그러한 범죄이고 부패 범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남 도계공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비정상적으로 설립됐다. 왜?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설립됐다. 왜? 민간 업자들이 이권 개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성남시장이 누구였느냐? 이재명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을 통해가지고 대장동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성남 도계공을 통해가지고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이 귀속이 됐는데 그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갔었어야 됐느냐? 성남 시민들한테 귀속되었어야 될 그런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귀속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김용의 그 간단한 판결문에도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대장동 하는 판사가 참고를 안 하겠습니까? 백현동 하는 판사가 뭐 어차피 똑같지만 그 참고를 갖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판결문들이 오픈되므로 말미암아가지고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가지고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김용이잖아요. 왜냐하면 김용은 자기는 무죄 나올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그 100% 문제는. 그 100% 무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지난번에 청와대에 있었던 지난 문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무죄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김용 부원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긴 뭘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데 징역 5년을 받아서 다시 추구인데 이제 수감 생활한 것도 충격이고 그 다음에 서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추징금이 6억 7천이에요. 벌금이 7천이에요. 합치면 7억 4천이에요. 이거를 이제 김용이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내일 모레면 진짜 환갑이거든요. 그러면 환갑 넘어가지고 60대 중반에 출소했는데 그때 7억 4천만 원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 김용이 얼마나 버틸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그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고 김용도 지금 서울구치소 차가운 그 방에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에 고심에 잠겨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제 김용의 재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김용이가 이게 그 원래는 수입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그냥 성남시 의원에게 2번 했지 돈벌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목동 갔다가 여의도에 지금 아파트까지요. 네네. 공식 신고 재산은 제가 보기에 가장 최근 출마할 때 보니까 8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했더니 성남시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 김용 재산이 한 100억에 육박한다. 쭉 보내왔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숨겨놓은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김용희 입장에서 이걸 내가 다 내면 자기 이게 알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재산만 본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재수의 딜레마가 작용해서 내가 여기 이재명 경선에 썼고 나는 심부름 맸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추징금은 이재명이 내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러면 굳이 이걸 뒤집어 의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도 김용 변호인 측이 들은 이야기. 김용의 부인이 이화영의 부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인은 뭐라냐면 아니 당신이 10년 100년 받더라도 이재명을 지켜야 돼. 당신은 불면 안 돼. 이렇게 개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부인은. 근데 김용 부인은 김용하고 사이가 좋대. 아니 당신 진실 다 밝히라. 당신이 쓰는 거 아니지 않냐. 이재명이 위에 쓴 거니까 진실을 밝히면 우리가 추징금도 안 내고 당신 형량도 많이 깎인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수에 되려면 김용 불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들었더니 예. 김용 부원장이 사람이 착하대요. 아, 착하대요? 그건 안 듣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괜찮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한테 싫은 말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근데 저는 김용의 재산이 100억이 있다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100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 오히려 그러면 더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5년 동안에 있는데 그 100억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뭐 7억이든 얼마든 내버리면 90억이 내 돈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걸로 편하게 살지 이걸 만약에 내가 뭐 아무런 그 보람도 없이 5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 그 돈이 남아있으리라고 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진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이런저런 돈 다 쓰고 나면 지금 변호사 비용 쓸 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든지 그 기댈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뭐 두 부부 사이가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다가 거딘 성과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댈 때가 남편한테 기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은 진짜 황당한 그 모양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재산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고 그다음 부인하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 그 고민이 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가 여기 김용 측에서 이 방송을 보면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재명하고 최측근 상근 부대변인한테 제가 토요일 날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네네. 방송에서. 이재명 측에서는 김용 네가 이게 6억을 받아서 네가 아파트 썼다고 생각하고 있어. 완전히 너를 배신자로 보더라고. 유동규처럼. 이 김용 제가 분열시키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진짜 이재명하고 친한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 방송을 하잖아요. 제보고 그러더라고. 야, 내가 진짜 이 김용 사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랬더니 김용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돈은 받았대. 네. 근데 지 아파트 쓴 데 썼다는 거야. 이재명을 위해 쓴 게 아니고. 이 이재명 측은 이래. 유동규도 배신자라 그랬잖아. 지금 이게 김용도 배신자로 몰고 가더라고. 김용 너 어린 지킬 필요 없어.
이재명이 어차피 니를 배신자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빨리 이게 불어서 너 7억이라도 깎고 6억이라도 깎고 형량도 깎고 해라. 이걸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오늘 그 민주당 대변인이 이 김용 사건과 민주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 안고 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로 안고 갈 건지 아니면 이야기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제가 판결을 쭉 읽어봤더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말로는 이렇게 썼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누구 사람을 바보로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8억 4,700만 원 중에 최소한 6억 원이라고 한 돈이 김용에게 전달된 거는 누가 봐도 팩트인데 김용은 그 6억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지 않았다라고 혼자만 주장하는 거예요. 남욱, 정민용, 그다음에 유동규 다 줬다 주는 걸 받다 내가 이 돈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안 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에 김용의 지위가 뭐였냐면 경선 캠프 당시에도 부본부장이었고 선거관리위원 선대위에서도 그 부본부장이었어요. 근데 부본부장이지만 그냥 부본부장이 아니고 총괄 부본부장이었어요. 좌진상 우용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측근을 갖다가 두는 거지 뭐 다른 때 쓰려고 두는 겁니까? 그 다음에 김용이 쓸모 있다라고 이재명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재판을 지켜보는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원래 판사님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는 더 때리려다가 아유 인생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일단 징역 5년을 갖다가 선고한 건데 항소심 가면 이 재판의 선고가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거기에다가 김용 입장에서는 첫 번째 그 변호인한테 어떻게 보면 속은 거거든요. 변호인 입장에서 아이 그 제가 이제 서 변호사한테 서 변호사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이 설마 제가 거짓말 하겠어라고 했는데 드러난 결과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용 부원장 보고 김용 부원장은 우리 민주당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결백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입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김용 부위원장도 부원장도 굉장히 지금 불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재판 중에 네네. 어제 제가 주말이잖아요. 전화를 이게 기자들하고 막 보도본부장 한 30군데 돌렸어요. 뭐냐면 이제 그 백현동 김인섭이하고 정바울 재판이 네네. 12월 15일 날 끝난다. 그때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27부거든요. 네네. 거기에 김옥곤 부장판사예요. 네네. 김옥곤 이분이 경상도 함안 출신의 마산고등학교 한양법대 나온 나이가 76년생이에요. 근데 시험 빨리 돼 30기예요. 한동훈하고 같은 나이 돼서. 네. 이분이 단호하더라고. 뭐냐면 김인섭하고 정바울이가 재판하잖아. 근데 우리는 15일 날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증거 자료 안 내면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2월 달에 내는 인사이동이 있는데 1월 달에 선고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방송국의 기자들이 안 와 그 재판에. 네. 제가 어제 TV조선 본부장, 채널A 본부장 다 전화해서 12월 15일 날은 모든 기자가 와야 된다. 제가 YTN까지 전화했다니까요. 예남도 사하고. 그러면 기자들이 한 몇십 명 몰려올 거야. 자, 그날 김인섭하고 정바울이가 피고인신문 종결하면 네네.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국토부 압박 때문에 4단계 올랐다. 네. 이걸 딱 정면으로 반박하는 완전히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아닙니까? 네네. 그게 김인섭이 로비에 의해서 4단계를 올랐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용역 연구시설하고 아파트하고 비율도 바뀌고, 그 다음에 성남 도경이 빠진 게 판결문에 나타나면 뭐 이재명이 꼼짝 못 하잖아요. 저는 이 재판이 오히려 더 선고되면 이재명이한테 치명타가 아닐까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공판이 언제 있었냐? 12월 1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재판은 제대로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 김인섭이 언제 구속이 됐느냐? 4월 14일에 구속됐어요. 올해 4월 14일에. 기소가 언제 됐느냐? 5월 2일에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다음 어제가 그 재판 기일이었고 그 다음에 12월 15일이 마지막 그 공판 기일이어서 그날 그 변론을 종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은 진짜로 7개월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 잘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변론 종결을 하면 선고는 아마 1월이나 2월 초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 부장이 그 다른 임지로 옮기기 전에는 자기가 판결문 쓰고 가겠다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 김인섭 사건은 백현동의 그 실세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건은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협박을 받았느냐? 국토부한테 협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협박을 받았느냐? 정진상한테 그렇습니다. 협박을 받은 거예요. 국토부가 날짜도 아니에요.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2014년 11월에 원래 이제 그 백현동이 2015년에 막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2015년 1월 달에 김인섭이 정바울한테 이제 예, 그렇죠. 스카우트됐는데 스카우트 되기 전이 2014년 11월에 정진상이 사람을 불러요. 누굴 부르느냐? 성남시의 도시계획 과장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하는데 그 A팀장이 그 팀장 보고 도시계획팀장이 잘 챙겨줘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뭐 조용조용 나긋나긋 이야기했겠죠. 근데 담당 팀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느꼈습니까? 검찰에서 물어봤더니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느꼈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1월 달에 그 아시아 개발인가요? 아시아 디벨롭. 아시아 디벨롭에 이제 그 정바울. 그 김인섭이 스카웃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이 백현동 부지가 11만 2,861 제곱미터예요. 평으로 따지면 3만 4천 평인데 이 3만 4천 평의 자연 녹지를 정바울이 얼마 주고 사느냐? 2,187억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이재용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 녹지니까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2천억이 넘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정바울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거 땅만 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일사천리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상대로 일사천리로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남시의 그 도시계획팀장을 정진상이 불러요. 언제? 2월 달에. 그러니까 그 이때는 이제 김인섭이 그 스카우트된 다음이죠. 인섭이 형이 요구하는 거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뭘 요구하나 봤더니 이게 3만 4천 평 중에 이게 식품연구원이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고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 뭐 하는 데입니까? R&D 하는 데잖아요. R&D 하는 데니까 R&D 용지를 써야 된다라고 성남시에서 아예 이렇게 그 계획에다가 고시를 갖다가 했는데 원래 R&D 비율은 몇 대 몇이었느냐? 5대 5였어요. 예. 그런데 인섭이 형 이야기 딱 듣고 이 그 과장이 이 R&D 용지 비율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죠. 4대 6으로. 예. 그러니까 10%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되더니 결국은 9월 7일에 그 말도 안 되는 종상향 4단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해 넘겨가 가지고는 원래 그 부지는 100% 임대 아파트 짓고 그냥 적정한 이익만 그 먹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를 100%를 10%로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12월 15일에 그 변론 종결하고 내년 초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야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또 거기에서 많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그 김용, 그다음에 이 김인섭, 네네. 그다음에 이화영, 네.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네. 세 개에서 1월 달에 이재명 끝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